비워둔 왕자는 하루의 평화를 주었다. 그러나 하루는 세상을 바꾸기에 짧았고 욕망을 달래기에는 길었다. 반걸음의 합의가 밤새 정원의 돌바닥에 스며드는 동안 두 형제의 등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 있던 순간은 미세하게 벌어졌다. 틈은 처음의 숨보다 얇았고 곧 칼날이 지나갈 만큼 넓어졌다. 서로 다른 윤리가 서로의 심장에 그려 넣는 선의 역사다. 새벽에 내린 짧은 피가 정원의 먼지를 눌렀다. 어제 반반으로 나뉘던 등불의 높이는 오늘 다시 각자의 습관으로 기울었다. 북창에서 온 이들은 등불을 더 낮추어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고 남창에서 남은 무리들은 등불을 조금 높여 깃발의 문장을 드러냈다. 높이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였고 언어의 차이는 곧 질서의 방향을 암시했다. 장현의 둔덕은 밤새 모양을 유지했으나 둔덕 옆으로 새 물길이 더 생겨 있었다. 물은 목적보다 습관을 따른다. 습관이 모이면 길이 된다. 그 길이 사람을 살리고 때로는 결정을 늦춘다. 천운의 경계선은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유지되었다. 경계는 위험을 돌려보냈고 돌려보내는 동안 군중의 심박은 일정했다. 일정함은 안정을 부르고 안정은 순종을 불렀다. 순종은 때로 생존을 지키고 때로 생각을 줄인다. 두 방식의 숨소리가 같은 하늘 아래 섞였다. 섞인 숨은 초반엔 조화였고 곧 갈림이었다. 서고의 필경사들이 밤새 정리한 표가 왕자 앞뒤에 나란히 놓였다. 하나는 경계 강화 이후 도발 감소와 군량 분배 지연의 상관표, 다른 하나는 생활 표식 확장 이후 도망과 귀환, 출산과 병자의 회복률을 겹쳐본 추세폭. 투표는 모두 정직했다. 숫자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 것은 단 하나 둘 다 옳으나 같은 속도로는 못 간다. 속도가 갈렸다. 갈림은 곧 선택을 강요했다. 선택 앞에서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게 굳었다. 굳은 눈빛의 결이 모여 진영이 되었다. 진영이 만들어지는 순간 어제의 합의는 지연된 약속으로 변했다. 지연은 언제나 의심을 불렀다. 남쪽 성회의 좁은 골목에서 작은 불이 났다. 불은 아이의 손길에서 시작됐고 지친 어른의 시선에서 커졌다. 경계대는 곧장 달려와 불을 잠재웠다. 빠름은 선을 지켰으나 물이 너무 많았다. 젖은 방 한 칸의 겨울은 갑자기 길어졌다. 그날 밤 북창의 조리대에서는 배급의 순서를 바꾸어 그 집을 먼저 채웠다. 순서의 유연함은 또 다른 집에서 불평을 낳았다. 불평은 낮았으나 길었다. 길어진 불평은 표식의 권위를 갉아먹었다. 경계의 규칙과 생활의 예외가 같은 하룻밤에 맞붙었다. 둘은 작은 스침으로 끝났으나 사람의 입은 스침을 크게 전했다. 커진 말은 다시 왕자 앞으로 돌아왔다. 왕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으나 그 빈 의자 위로 보이지 않는 책임의 먼지가 조금 더 쌓였다. 붉은 인장을 칼로 긁어낸 사도 잔당들이 조심스럽게 정원 가장자리에 섰다. 그들의 외투 안에는 텅 빈 주머니와 무거운 기억이 있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힘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핵심의 구호가 사라진 자리에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절차. 천우는 그 습관을 알아보았다. 습관은 통제보다 오래가고 통제 대신 통제처럼 작동했다. 그는 그 습관을 재배치해 외곽에 구멍을 메웠다. 구멍이 메워지자 밤 도적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장현이 세운 물길 중 둘이 막혔다. 습관은 물을 두려워했고 새로운 표식을 오해했다. 오해는 미세한 홍수로 돌아왔다. 홍수는 목숨을 빼앗지 않았으나 밤새 쌓아둔 믿음을 반자락 밀어냈다. 믿음의 피부가 벗겨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침의 침묵이 그 자리를 메웠다. 침묵은 오래되고 오래된 것은 곧 칼날의 씨앗이었다. 왕자를 둘러싼 회랑에 사람들이 서서히 모였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으나 몸의 각도가 주장의 문장이 되었다. 어깨가 앞을 가리키면 속도를,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 유예를, 발끝이 모서리를 향하면 방어를, 발 뒤꿈치가 안쪽을 누르면 수용을 뜻했다. 몸의 타이포그래피가 돌바닥 위에 놓였다. 그 문자들은 한낮의 햇빛에서 더욱 선명했다. 선명한 문자는 오독을 줄였으나 줄어든 오독은 결정을 앞당겼다. 앞당겨진 결정은 반대쪽의 호흡을 억눌렀다. 억눌린 호흡은 밤이 되어 폭발했다.
북창 쪽 천막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났다. 사발의 물과 온천 조각, 천 조각 몇 장이 전부였다. 세상의 첫 울음 대신 낮은 숨이 길게 이어졌다. 피는 흘렀으나 기록되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은 피는 조용히 흙으로 돌아갔다. 그 흙 위에 표식 하나가 새로 박혔다. 점색과 얇은 선, 통과 회복 분배. 남창의 회랑에서는 혼례가 치러졌다. 붉은 띠가 길게 늘어져 돌기둥을 한 바퀴 감았다. 피는 씻겨나갔고 술잔이 비었다. 기쁨은 잠깐이었고 의식은 오래였다. 의식의 오래됨은 질서를 사랑했고 질서는 왕자의 주인을 갈망했다. 두 피는 모두 아름다웠으나 서로의 언어를 몰랐다. 모르면서도 각자 옳았다. 오름과 오름이 만나는 지점에 칼날은 늘 준비를 마쳤다. 해질녘 천운의 손이 성벽의 철제 난간을 잡았다. 철은 차갑지 않았고 일정했다. 그 일정함이 그를 버텨왔다. 철의 기억은 배신하지 않았다. 철은 버텨야 할 때 버티고 부러질 때 부러졌다. 그 명료함이 그의 윤리였다. 같은 시각 장현의 손이 둔덕의 흙을 눌렀다. 흙은 모양을 바꾸었고 물을 품어 무게를 나눴다. 재료는 말이 없었지만 주인을 닮았다. 철은 선을 곱게 만들었고 흙은 선을 둥글게 했다. 곱고 둥근 선이 같은 강을 건널 수는 있었으나 같은 다리에서 서로를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결핍으로 보였다. 밤이 세 번째로 정원이를 지나갈 즈음 왕자의 등받이 뒤편에 누군가 던진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다. 종이는 젖어 있었고 글씨는 번졌다. 번진 글씨의 골자만 읽혔다. 비움은 나태다. 짧은 구절이 등불 몇 개의 높이를 올려버렸다. 다른 회랑에서는 또 다른 종이가 나뒹굴었다. 이번에는 마른 종이었다. 선명함은 폭력이다. 또 하나의 구절이 등불 몇 개의 심지를 눌러 꺼뜨렸다. 두 문장은 서로를 향한 칼끝이었다. 칼끝은 아직 검집에 있었으나 밤의 바람은 이미 쇠의 냄새를 기억했다. 성 북동쪽 소금창고에서 도주 사건이 일어났다. 생존자 몇이 군량을 훔쳐 사라졌고 추격대가 뒤를 이었다. 추격대는 천운이 재정비한 자녀 사도들의 동선으로 묶여 있었다. 이동은 빨랐고 회수는 정확했다. 빼앗긴 포대가 돌아왔고 2명이 처벌을 받았다. 처벌은 규칙의 숨을 살렸으나 마을의 숨을 잠깐 멈추게 했다. 같은 시각 장현의 사람들은 포대 2개를 훔친 손의 집에 다시 갖다 놓았다. 그 집에는 갓난 아이와 노인이 있었다. 포대의 기와는 집을 살렸으나 품계의 질서를 눌렀다. 살림과 질서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다. 틀리지 않은 두 선택이 같은 밤 서로를 부정했다. 부정은 악의가 아니었으나 칼은 동기를 묻지 않았다. 칼은 결과에 반응했다. 결과는 정원으로 다시 모였다. 모인 결과가 왕자를 흔들었다. 넷째 밤 달이 늦게 떴다. 달무리의 가장자리에 검은 선 하나가 생겼다. 선은 북서쪽으로 휘었다. 하늘이 기울어지는 각도로 세상을 해석하던 옛 점술가는 이 각도를 검의 길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봤고 하늘 아래 두 형제를 다시 보았다. 한 사람의 그림자는 왕자의 뒤에, 다른 사람의 그림자는 왕자의 앞에 길게 누웠다. 앞과 뒤의 간격이 같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 그 간격은 약간 어긋났다. 어긋남은 사소했으나 칼은 사소함을 핑계로 태어났다. 다섯째 새벽 종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가슴이 울렸다. 왕자 앞뒤에 모인 무리의 호흡이 엇갈리며 낮은 북소리 같은 진동을 만들었다. 진동은 선포였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으나 모두가 들었다. 이제 결정을 미룰 수 없다. 결정의 이름은 칼이었다. 칼은 상대의 피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장을 지키려는 몸의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러나 피는 언제나 문장보다 먼저 기록된다. 기록은 늘 피의 편을 든다. 왕자 주변의 석축에서 장정 하나가 발을 헛디뎠다. 떨어지는 동안 그의 손에서 삽이 튕겨나가 둔덕의 모서리를 쳤다. 모서리가 무너졌고 물길이 흐트러졌다. 흐트러진 물은 경계선으로 넘쳤다. 경계의 창끝이 반사적으로 들리며 앞줄의 흙바닥을 긁었다. 흙먼지가 일었다. 먼지는 의도도 주어도 없었으나 사람의 눈에만 적이었다. 눈물이 고이고 눈물이 분노를 깨웠다.
분노는 짧았으나 불씨였다. 불씨가 왕자의 그림자에 닿자 그림자가 한번 흔들렸다. 흔들림이 곧 시작이었다. 누군가의 칼이 반사적으로 나와 허공을 그었다. 칼끝은 사람을 겨누지 않았다. 한 뼘 위로 지나가며 바람을 찢었다. 찢긴 바람이 등불 몇 개를 꺼뜨렸다. 꺼진 등불 아래로 사람들이 몸을 낮췄다. 낮춘 몸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자세였다. 그러나 방어의 모습은 멀리서 공격처럼 보였다. 멀리서 본 오해가 가까운 피를 불렀다. 피는 아직 바닥에 닿지 않았다. 칼은 첫 번째로 피를 삼켰다. 피를 마신 칼은 더 무거워졌다. 무거워진 칼은 다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더딤이 잠깐의 틈을 열었다. 틈은 사과가 아니라 선택의 칸이었다. 그 칸으로 두 형제가 들어섰다. 천운의 발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군지는 직선으로 펼쳐졌다가 즉시 사다리꼴로 접혔다. 모서리마다 두 겹의 경계가 세워지고 중앙에는 비어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 통로는 적의 진입로가 아니라 폭력의 배출구였다. 배출구를 가진 전개는 폭발을 덜했다. 덜한 폭발은 생존을 늘렸다. 늘어난 생존은 체제를 지탱했다. 체제의 자부심이 곧 그의 칼의 호흡이었다. 칼은 나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제자리에서 바람의 결을 다듬었다. 바람이 가라앉아 사람들의 팔목이 덜 떨렸다. 떨림이 줄면 사고는 늦는다. 그 늦음으로 그는 질서를 놓치지 않았다. 장현의 발은 그 다음에 움직였다. 그는 둔덕에 깨진 모서리를 더 부서 낮은 물길로 풀어서 흘려보냈다. 물길이 경계의 발목을 씻었고 씻긴 발목은 칼을 잠깐 내려놓았다. 내려놓음이 길을 만들었다. 길은 늘 가까운 쪽부터 살렸다. 그는 왕자의 정면을 비우고 좌우로 길을 벌렸다. 사람들이 스스로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짐은 유약이 아니었다. 자기 위험의 분산이었다. 분산은 전술이 아니라 생활의 기하였다. 생활이 칼을 이기는 드문 순간이 왔다. 그러나 드문 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 역사는 늘 반대편의 손을 불러들였다. 왕자의 등받이에 길게 금이 갔다. 비어있는 의자에 금이 간다는 것은 결론의 유해가 실패했음을 뜻했다.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고 하늘의 구름이 한번 뒤집혔다. 뒤집힘의 순간 등불 하나가 넘어져 기름이 바닥으로 흘렀다. 불은 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발이 즉시 모래를 덮어 껐다. 그러나 꺼진 불자리 위로 결의가 올라왔다. 결의는 불보다 빨랐다. 결의가 칼보다 먼저 달렸다. 천운의 칼날이 위로 반원형을 그려 허공에 바람만을 베었다. 그 궤적 속에 지탱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장현의 손끝이 아래로 곡선을 그려 돌바닥에 진동만을 눌렀다. 그 궤적 속에 비움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두 글자는 같은 문장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같은 문단에 배치되려면 누군가 먼저 가로줄을 그어야 했다. 그 줄이 곧 칼날이었다. 칼날이 줄을 그을 때 피는 항상 구두점의 역할을 맡았다. 점 하나가 찍히면 세상은 문장을 쉬었고 쉬는 사이에 시대가 넘어갔다. 바람이 북쪽에서 동남으로 기울었다. 이 각도에서는 오래된 결투의 프로토콜이 돌아왔다. 세 칸의 공간, 두 번의 호흡, 한 번의 침묵. 세상이 더 이상 문파를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기억했다. 몸의 기억이 왕자 앞에 얇은 사각을 그렸다. 사각의 좌측에 천운이 섰고 우측에 장현이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반걸음과 반걸음, 어제의 합의가 오늘의 칼날로 환속했다. 환속은 배신이 아니라 귀환이었다. 칼은 고향을 기억했고 그 고향이 피었다. 검집에서 금속의 낮은 울음이 났다. 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름도 불리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전장은 분노보다 오래갔다. 오래가는 전장은 허망을 줄이지만 슬픔을 늘린다. 슬픔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눈을 감지 못한다. 눈을 감지 못한 채 세상은 결투의 형식을 배치했다. 형식이 끝나면 물러남은 없다. 오직 착지뿐이다. 정원의 반쪽은 오늘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고 다른 반쪽은 내일이 도망치지 않기를 바랐다. 두 기도는 같은 사람을 위해서였으나 서로 다른 신을 불렀다. 신은 오지 않았다. 대신 하늘이 낮아졌다. 낮아진 하늘 아래서 칼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그림자는 곧 실물이 된다.
실물은 피를 원한다. 칼끝이 교차하자 불꽃 대신 질서의 비명이 났다. 한쪽의 전개가 빠르게 상대의 빈틈을 찾아 흐름을 끊었고 다른 쪽의 비움이 즉시 흡수해 파문을 약화했다. 끊기와 흡수 마치 돌과 물의 다툼 같았다. 돌은 모양을 바꾸지 않았고 물은 모양을 바꾸었다. 모양이 바뀌는 쪽이 먼저 지치고 모양이 바뀌지 않는 쪽이 먼저 부서진다. 지치기와 부서짐 사이에서 칼의 호흡이 바뀌었다. 호흡이 바뀌는 순간 사람의 운명은 달라졌다. 쓰러진 탑 조각이 부딪혀 금속같이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박자가 되었고 두 사람의 움직임이 박자에 엇갈려 들어갔다. 천운의 리듬은 2번 빠르고 1번 길었고 장현의 리듬은 2번 길고 1번 낮았다. 빠름과 기름이 같은 소절에서 부딪힐 때 대개 상처가 난다. 상처는 이번에도 택하지 않았다. 대신 돌바닥에 칼끝이 스치며 불꽃이 아니라 점 하나를 남겼다. 점은 피가 아니었으나 사람들의 가슴에서는 피처럼 보였다. 결투의 가장자리에서 4개의 손이 동시에 올라왔다. 밥, 물, 아이, 병자를 맡은 이들의 손이었다. 그 손들이 등불의 높이를 더 낮추고 물동이를 옮기고 무너진 둔덕의 새끼줄을 둘렀다. 내 손의 속도가 칼의 속도를 이겼다. 이긴 시간만큼 군중의 붕괴가 늦춰졌다. 늦춰진 붕괴는 곧 다음날의 탄생이었다. 칼은 그 탄생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른다. 숨을 고르는 칼은 사람을 살렸다. 마침내 피 한 방울이 칼날 위에 맺혔다.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칼의 진동에 맞춰 떨리다가 주인의 손등으로 돌아갔다. 피는 손등에서 식었다. 식은 피는 증오로 바뀌지 않았다. 그저 결심의 색만 진하게 만들었다. 결심이 진해지자 두 손의 각도가 또렷해졌다. 또렷함은 아름다웠고 아름다움은 잔혹의 다른 표정이었다. 결투는 계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말했다. 천운이 반걸음 다가섰고 장현이 반걸음 물러섰다. 어제의 교환을 오늘 다시 반복하는 듯 보였으나 이번의 반걸음에는 양보가 아니라 선택이 섞여 있었다. 다가선 자는 책임을, 물러선 자는 자유를. 책임은 무게를, 자유는 시간을 불렀다. 무게와 시간 둘 다 없이 내일은 서지 않는다. 두 손이 서로의 빈 곳을 가리킨 채 멈췄다. 멈춤이 칼보다 컸다. 사람들의 눈이 그 멈춤을 삼켰다. 그 밤 왕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의자 없이도 다음날의 질서를 나눠 가질 수 있음을 배웠다. 배움은 곧 잠정 합의였다. 합의는 이름을 원했으나 왕자는 끝내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이름 없는 합의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름 없다는 사실이 곧 안전이었다. 안전이 길어질수록 칼은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유를 잃은 칼은 서서히 사람에게 돌아왔다. 돌아온 칼은 다시 검집을 찾았다. 검집의 울음이 처음보다 낮았다. 새벽 바람이 파랗게 불었다. 하늘은 처음처럼 맑았으나 맑음은 곧 선명한 그림자를 낳았다. 그림자는 성 북쪽의 벌판을 길게 덮었다. 그 벌판이 다음 장의 무대였다. 왕자는 오늘도 비어있을지 모르나 세상은 결국 이름을 원한다. 이름을 주지 못하면 칼이 준다. 칼이 이름을 줄 때 그 이름은 대개 결전이었다. 두 형제의 발끝이 같은 벌판을 향해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 동시에 움직였으나 마음의 순서는 달랐다. 한 사람은 끝을, 한 사람은 시작을 준비했다. 끝과 시작은 같은 날에 올 수 있다. 그날의 이름은 곧 천마의 결전이었다. 반걸음의 합의는 칼날의 두께만큼 벌어졌다. 비움과 지탱, 늦춤과 선명함, 두 윤리가 서로의 심장을 지나가며 피 대신 결심을 흘렸다. 왕자는 아직 비어있으나 세상은 이미 결투의 프로토콜을 세웠다. 별빛이 낮아지고 벌판의 바람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 칼은 마침내 이름을 얻고 피는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 한 사람이 끝을, 다른 사람이 시작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 하나의 시대를 닫을 것이다. 한 시대가 기울고 있었다. 왕자는 비어 있었으나 세상은 이름을 원했다. 누군가는 질서를, 누군가는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피의 무게였다. 피로 이어진 형제가 서로의 신념을 향해 칼을 든다. 폭수가 끝난 자리에서 시작된 새로운 전쟁, 그것은 왕자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 남을 마지막 문장의 주어를 결정하는 싸움이었다. 새벽빛이 하늘의 가장자리를 스치자 벌판은 피처럼 붉게 물들었다. 눈발이 그 위를 덮었으나 눈조차 붉은 빛을 닮아버렸다. 이곳은 한때 천마성의 남쪽이던 곳. 지금은 돌과 잿더미만 남았다. 사람들은 이곳을 혈평이라 불렀다. 모든 전쟁의 시작과 끝이 이곳에서 정리되었다. 장현은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그의 옷자락은 찢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칼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를 감싸는 공기의 결이 칼보다 더 날카로웠다. 반대편에서 천운이 걸어왔다. 그의 갑옷은 검은 pit이었고 그 발자국마다 흙먼지가 일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직선을 걸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걸음에는 의심이 없었다. 그 의심 없음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의 무기였다. 두 형제 사이의 거리는 1000걸음 남짓. 그러나 그 1000걸음은 대륙보다 멀었다. 그들 사이에는 군사도 깃발도 없었다. 다만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칼끝이 되었고 그 칼끝이 서로의 숨을 저울질했다. 바람이 한번 멎자 세상이 고요해졌다. 이제 움직임 하나가 역사가 될 것이었다.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한 것도 무림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최후의 시험이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천운이었다. 그의 손끝이 움직이자 검은 기운이 바닥에서 솟구쳤다. 그것은 천마신공의 극점, 세상을 뒤덮은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는 하늘을 향해 솟았다가 곧 직선으로 쏟아졌다. 그것은 낙뢰와 같았고 그 빛은 붉은 새벽을 삼켜버렸다. 천운의 몸은 인간을 넘어 있었다. 그의 검이 휘두를 때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벌판의 먼지가 구름처럼 들려올랐다. 그는 속삭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말했다. 세상은 질서로 서야 한다. 그 질서가 피로 세워진다 해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순간 장현의 손끝에서 빛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천운의 검기와는 전혀 달랐다. 검은 기운이 아닌 투명한 바람 같은 기운이었다. 그 빛은 피처럼 붉지도 금처럼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맑았다. 그 맑음이 천운의 그림자를 흡수했다. 흡수된 검기는 방향을 잃고 흩어졌다. 천운의 이마 위에 땀이 맺혔다. 장현의 힘은 공격이 아니었다. 세상을 멈추는 힘이었다. 움직임을 억제하고 피의 순환을 늦추는 기운. 그것은 공의 힘이었다. 세상에 공이 생기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천운의 심장박동만이 남았다. 검은 직선과 투명한 곡선이 맞닿았다. 순간 공간이 울었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땅을 갈랐고 천마성의 잔해들이 하늘로 떠올랐다. 돌조각들이 허공에서 멈췄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지했다. 천운의 칼은 하늘을 가르고 장현의 손은 그 칼을 멈췄다. 멈춘 칼 끝에 새벽의 빛이 닿았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서로의 얼굴에는 슬픔이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이 싸움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천운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온몸에서 검은 피가 피어오르며 그림자가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천마신공의 마지막 경지, 천열기로였다. 몸속의 모든 피를 연료로 삼아 신의 영역으로 오르는 금단의 기술. 그의 눈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형체를 잃고 불길로 번졌다. 그 불길은 세상을 집어삼켰다. 하늘은 검게 변하고 땅은 피로 물들었다. 그 순간 장현의 얼굴에도 피가 튀었다. 천운의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존재가 외쳤다. 나는 피로 세상을 세우리라. 장현은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발밑에는 한 송이 꽃이 피어 있었다. 피로 물든 대지 위에서도 그 작은 생명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기운이 일었다. 그것은 피를 거부하는 힘이었다. 천마의 낙인을 스스로 태워 없애는 힘. 그의 이마에 있던 붉은 문양이 하얗게 빛나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 순간 세상은 잠시 숨을 멎었다. 모든 피의 흐름이 느려지고 모든 소리가 고요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는 피의 세계에서 벗어났다. 천마의 혈통을 이은 자였지만
이제 그는 피의 저주에서 자유로워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피의 기운이 위로 솟구치고 공의 기운이 아래로 퍼졌다. 그 두 힘이 만나는 지점, 붉은 번개가 일었다. 그 번개가 두 형제를 중심으로 소용돌이쳤다. 하늘의 절반은 붉고 나머지 절반은 투명했다. 천우는 자신의 피로 만든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너무 조용했고 그 안엔 아무런 숨결이 없었다. 장현은 그 세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끝에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흙은 피를 덮고 새 생명의 씨앗을 숨겼다. 피와 흙 두 색이 섞였다. 그것은 생명의 색이었다. 하늘에서 피가 비처럼 쏟아졌다. 그 피는 땅 위에 모여 하나의 강이 되었다. 강은 흐르지 않았다. 멈춰 있었고 그 위로 두 형제가 서 있었다. 피의 강 한가운데에서 천운의 칼이 다시 들려올랐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신을 넘어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피가 끓어올랐다. 피가 곧 검이 되어 하늘로 솟았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장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다만 연민이 있었다. 그는 형을 바라보았다. 형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피와 증오 그 자체였다. 천운의 검이 휘둘러졌다. 그 궤적은 세상을 반으로 갈랐다. 하늘이 찢어지고 대지가 갈라졌다. 그 사이로 바람이 흘렀다. 그 바람 속에서 장현의 모습이 사라졌다. 피의 폭풍이 그를 삼켰으나 그의 발자국은 남아있었다. 그 발자국 위로 빛이 떨어졌다. 그 빛은 공의 잔향이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로운 기운이 태어났다. 천운의 검이 그 기운에 닿는 순간 세상이 흔들렸다. 붉은 빛이 사라지고 하얀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전장은 고요했다. 하늘은 푸르렀고 바람은 서늘했다. 천운의 검은 부러져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피가 흘렀다. 그 피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허공에서 증발해 하늘로 올라갔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시선 앞에는 장현이 있었다. 장현의 몸은 피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서로의 눈빛이 말했다. 이제 끝이다. 천운의 몸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의 피가 연기로 변했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붉은 구름이 되었다. 붉은 구름은 이내 사라졌다. 천운의 몸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손끝이 장현의 가슴 위를 스쳤다. 그 순간 피의 낙인이 옮겨졌다. 낙인은 뜨겁지 않았다. 그저 미약한 열로 남았다. 그 열은 형의 마지막 의지였다. 피의 시대가 끝나도 세상은 너를 기억하리라.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장현의 심장은 그 뜻을 이해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늘 위에 붉은 구름이 마지막으로 터졌다. 그 빛이 새벽의 태양으로 변했다. 피로 물든 밤이 끝났다. 태양이 떠올랐다. 붉은 빛이 아니라 맑은 황금빛이었다. 그 빛이 대지를 덮자 피의 강은 서서히 사라졌다. 땅은 마르고 잔재가 꽃의 씨앗으로 바뀌었다. 장현은 피 묻은 땅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피가 아니었다. 맑은 물이었다. 그 물방울이 피의 자리를 덮었다. 피의 시대는 끝났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 두 이름이 섞여 있었다. 천운과 장현. 두 이름이 서로를 덮으며 사라졌다. 이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세계는 남았다. 피로 세워지고 공으로 마무리된 세상. 그 세상은 더 이상 싸움의 땅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밥을 짓고 물을 깃고 아이의 이름을 짓기 시작했다. 세상은 천천히 회복되었다. 무림맹도, 천마신교도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사람의 길이었다. 누구도 피를 신앙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 공을 배웠다. 비워야 세울 수 있고 멈춰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천운의 이름은 전설로 남았고 장현의 이름은 잊혔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는 그 잊힘 속에서 자라났다.
피로 이어진 형제의 결전은 끝났다. 천우는 하늘로, 장현은 땅으로 돌아갔다. 피는 사라졌고 공이 남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 피로 만들어진 질서를 잊지 않았다. 피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부를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질 뿐이다. 형제의 결전이 남긴 흔적, 그 피의 끝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한 시대의 마지막 불씨를 꺼뜨린다. 세상은 이제 슬픔으로 완성된 평화를 맞이한다. 칼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늘 숨이 먼저 돌아왔다. 그러나 오늘 숨보다 먼저 돌아온 것은 눈물의 기압이었다. 하늘의 가장자리에서 응축된 무게가 찢어진 구름을 타고 내려와 대지의 귓불을 만지는 동안 피로 엮인 형제의 서사는 마침내 한 문장의 마침표를 얻는다. 그 마침표는 승리의 도장이 아니라 슬픔으로 굳은 봉인이었다. 혈평의 흙은 오래 뜨거웠다. 피가 비처럼 쏟아졌던 자리는 이미 말라 있었으나 그 말라붙은 표면 아래에서 미지근한 맥동이 이어졌다. 장현의 발이 그 위를 지나갈 때마다 흙은 체온을 조금 나눠주었다. 나눠진 온도만큼 고통이 줄었고 줄어든 고통만큼 기억이 또렷해졌다. 해가 기울기도 전에 벌판의 새들이 낮은 고도에서 빙 돌았다. 그 원의 중심에 형의 그림자가 누워 있었고 그 그림자의 윤곽은 바람에 따라 느리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생존이 아니었고 잔상도 아니었다. 사라짐의 마무리 과정이었다. 장현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았다. 손끝을 움켜쥐지도 흙을 털쳐 올리지도 않았다. 그는 흙이 흙의 일을 하게 내버려 두었다. 땅이 일을 끝날 때까지 인간의 정의는 기다려야 했다. 기다림은 승리의 다른 문자였다. 결전의 끝에 올라갔던 붉은 구름은 이제 엷어졌다. 구름의 가장자리에서 물성이 바뀌었다. 피가 아니라 물이었다. 물은 가볍고 많이 흘러도 기록을 적게 남겼다. 기록이 적을수록 상처가 천천히 아물었다. 첫 방울이 떨어졌을 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방울은 땅에 닿자마자 사라졌고 사라진 자리에는 작은 까끌거림이 남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울이 이어졌다. 방울들 사이에 숨이 끼어 있었다. 숨이 들어간 눈물은 울음이었다. 울음이 시작되자 바람의 결도 낮아졌다. 낮아진 바람이 흙 표면을 쓰다듬고 지나갈 때 혈평은 처음으로 무덤의 목소리를 얻었다. 천우는 이미 인간의 형상을 대부분 잃고 있었다. 남은 것은 덩어리로 응고된 핏한 중과 그 빛을 둘러싼 아주 얇은 재의 껍질뿐. 빛과 재는 서로를 지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서로를 파괴하는 중이었다. 빛이 조금 더 거세지면 재는 흩어질 것이고 재가 조금 더 무거워지면 빛은 꺼질 것이었다. 둘의 줄다리기가 끝낼 곳을 찾지 못해 맴도는 동안 시간이 얇게 슬라이드처럼 넘어갔다.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새의 그림자가 조금 더 길어지고 다시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사람의 발자국이 조금 더 흐려졌다. 장현은 그 가장자리에서 멈춰섰다. 멈춤은 분리의 예식이었다. 분리가 끝나야 애도가 시작된다. 애도가 시작되어야 승리가 문장을 얻는다. 하늘이 본격적으로 울었다. 울음의 형상은 미세한 붉음을 간직한 빗줄기였고 그 빗줄기는 칼끝처럼 곧았으나 살인적이지 않았다. 혈평의 돌과 검집, 부러진 창과 깔린 깃발 위로 빗줄기들이 같은 길이로 쓰였다 지워졌다. 쓰이고 지워지는 리듬이 봉인이었다. 봉인의 공식은 단순했다. 피가 눈물의 형태로 변해야만 피의 사연이 서사로 바뀐다. 서사가 되지 못한 피는 폭수를 낳는다. 폭수는 언젠가 다시 피를 부른다. 하늘의 비는 그 순환을 끊는 유일한 문장 부호였다. 장현의 어깨가 처졌다. 젖은 어깨의 무게가 그의 척추를 조금 더 깊이 잡아당겼다. 굽어진 등은 살아남은 자의 체형이었다. 무릎이 흙에 닿는 동작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주변의 소리를 들리고 들리지 않게 만드는 반경을 만들었다. 반경 안에서 핏소리는 멀어지고 심장 소리는 가까워졌다. 가까워진 박동 위로 장현의 손이 천천히 뻗어나갔다. 그 손은 형의 흔적으로 보이는 핏과 재를 동시에 만지지 않았다. 먼저 재를 건드렸다. 재는 즉시 모래처럼 흩어졌다. 흩어지는 동안 빛은 잠시 더 선명해졌다. 그 선명함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고 침묵을 택했다. 인사는 말이 있어야 끝나지 않았다.
몸의 자세만으로도 끝은 끝을 알아본다. 그 자세는 비어둠의 문법으로 기록되었다. 멀리서 북창의 조합이 움직였다. 밥을 쥐던 손, 물을 옮기던 어깨, 아이를 재우던 무릎, 병자를 들치던 등. 네 가지 도구가 왕자의 밤을 견디게 했던 그들이 오늘은 장례를 준비했다. 첫째는 흙을 고르는 삽, 둘째는 물을 나르는 통, 셋째는 천을 펴는 틀, 넷째는 불이 아닌 향을 살리는 불씨. 삽이 먼저 혈평의 경계에 낮은 둔덕을 더 만들었다. 물이 둔덕을 적셨고 천이 그 위를 덮어 바람을 줄였다. 불씨는 향으로 변해 재의 냄새에 사람 사는 냄새를 더했다. 장례는 누군가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았다. 그저 세계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의식이었다. 연속이 끊긴 자리에서는 늘 피가 악몽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그 악몽을 막고자 네 개의 도구가 질서의 가장자리를 다졌다. 한때 피의 제복을 입었던 자들이 모였다. 그들의 인장은 긁혀 나갔고 옷은 회색으로 바랬다. 그들은 말 대신 무릎을 택했다. 무릎은 말을 대신했고 말보다 오래 남았다. 그들의 이마가 흙에 닿을 때 장현의 눈동자에 무기니 스쳤다. 무기는 용서와 같지 않았다. 무기는 살아남은 질서의 필요였다. 오늘의 사과가 내일의 분배로 환전되어야 세계는 겨울을 건널 수 있었다. 누군가의 손에서 깃발이 올라갈 수도 있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이름이 불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승리는 명명되지 않은 채 벌판에 머물렀다. 이름은 욕망을 불렀고 욕망은 속도를 키웠다. 오늘의 세계가 원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두께였다. 장현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무릎 꿇은 자세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둔덕의 높이를 손바닥으로 고르며 향의 연기가 흐르는 길을 틀어 하늘로 곱게 올라가게 했다. 연기는 길을 잃지 않았다. 길을 잃지 않는 연기 위로 승리는 행동의 모양으로만 남았다. 빛은 끝내 재에게 치지 않았다. 재가 먼저 무너지고 빛이 마지막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흩어짐은 소멸의 동의어가 아니었다. 빛의 입자들이 선택한 방향은 하늘의 서쪽, 해가 기울어 몸의 따뜻함으로 바뀌는 수평선이었다. 빛은 거기로 갔다. 그 방향은 신화가 사는 곳이 아니라 회상이 사는 곳이었다. 회상은 울음보다 오래가고 눈물보다 덜 위험했다. 장현은 알았다. 형의 마지막 자리는 신전도, 탑도 아니고 사람들이 저녁밥을 먹고 마당을 쓸다 잠시 올려다보는 붉은 구름의 가장자리가 될 것임을. 비가 멎자 벌판에는 발자국 지도가 남았다. 천운이 직선으로 달려와 서서히 둔각으로 꺾인 경로, 장현이 원을 넓히며 중심을 비워내던 경로, 개입과 후퇴, 지지와 회수의 궤적들이 서로 겹쳤다. 사람들은 그 겹침에서 내일의 동선을 읽었다. 어디에 우물을 파야 서로의 길을 방해하지 않는지, 어디에 창고를 지어야 바람길을 막지 않는지, 어디부터 집을 세우면 아이의 잠이 칼의 소리에 깨어나지 않는지. 승리는 이 지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정리되었다. 지도는 왕자의 반대말이었고 왕자가 비어있을수록 지도는 풍성했다. 장현은 손을 씻지 않았다. 피의 잔맛과 흙의 가루가 그대로 남은 손으로 돌을 들고 천을 옮기고 흙을 눌렀다. 사람들은 그 손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곧 호명 없는 선출이었다. 선출은 깃발이 아니라 순번표로 배달되었다. 아침에 물, 낮에 밥, 저녁에 불, 밤에 잠. 네 칸의 순번표 맨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혔다. 피의 기록을 보관할 방. 피를 치우는 방이 아니라 기록을 삭지 않는 방. 삭지 않음은 재발의 방지책이었다. 남창의 회랑에서는 조심스레 깃발이 내려왔다. 깃발은 천이었고 천은 재봉의 대상이었다. 재봉은 속어가 아니라 변환이었다. 붉은 문양은 잘려나가지 않고 모서리로 옮겨졌다. 중앙에는 흰원이 생겼다. 흰원은 빈자리 즉 토론의 좌석이었다. 좌석이 많아질수록 칼은 칼집 안에서 오래 머물렀다. 깃발이 낮아지는 동안 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눈빛들이 천천히 사람의 얼굴을 되찾았다. 얼굴이 돌아오면 이름도 돌아온다. 이름이 돌아오면 도구가 제자리를 찾는다. 도구가 제자리를 찾으면 역사는 서랍이 된다. 서랍은 필요할 때 열 수 있고 원치 않으면 닫을 수 있다. 닫힘과 열림의 기술이 곧 문명이다. 장현은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지시가 아니었고 거부도 아니었다.
침묵은 자리를 비우는 배려였고 그 비움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채웠다. 가장 먼저 들린 것은 목수의 소리였다. 나무를 깎는 규칙적인 리듬이 벌판의 불안한 심박을 보강했다. 그 다음은 물 깃는 소리, 그 다음은 솥뚜껑이 끓는 소리, 마지막으로 아이의 숨. 내 소리가 모여 합창이 되었고 그 합창 위로 장래의 향이 마지막 연기를 뿜었다. 연기는 더 이상 하늘을 울리지 않았다. 대신 길을 표시했다. 향의 길은 다음 계절의 경계였다. 해질녘 장래의 손들이 조용한 돌을 가져와 혈평의 중심에 낮은 표석을 세웠다. 표석에는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 대신 점 3개와 짧은 선 하나. 통과, 회복, 분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원. 원은 비움이었다. 비움은 망각이 아니라 과도한 찬양과 과도한 혐오를 동시에 막는 장치였다. 표석 주변으로 빗물이 모여 얕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웅덩이 위에는 붉은 노을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마치 형의 마지막 미소처럼 보였으나 아무도 그 비유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비유는 그날의 고요를 깨뜨리기 쉬웠다. 고요를 지키는 일이 오늘의 최대 성과였다. 소림과 화산의 마지막 등불이 꺼진 이후 무림은 이름으로만 남았다. 오늘 그 이름의 마지막 음절이 바람에 흩어졌다. 대신 새로운 서두가 펼쳐졌다. 서두의 문장에는 문파도 교의도 없었다. 오직 배분의 법과 멈춤의 권리만이 적혔다. 멈춤의 권리는 칼을 거부하는 권리였고 배분의 법은 생존을 공유하는 의무였다. 두 문장은 전쟁의 문법으로는 너무 느렸지만 평화의 문법으로는 제 시간이었다. 제 시간에 도착한 문장들은 볼품이 없었지만 오래갔다. 오래가는 문장만이 아이의 기억에 뿌리내린다. 아이의 기억이 곧 국가였다. 모든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장현은 혼자가 되었다. 혼자의 밤은 길었고 그 기름이 오히려 그를 가볍게 했다. 그는 혈평의 언덕 위로 올라 어둠의 가장자리에서 시면을 내려다보았다. 시면에는 별빛이 떨어져 작은 우주를 만들었다. 그 우주는 칼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 우주가 기억하는 것은 손목의 각도와 호흡의 길이 그리고 멈춤의 타이밍뿐. 그는 손등을 가만히 들어 올려 낙인의 자리에 남은 미약한 온기를 느꼈다. 온기는 형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흔적은 설교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주의였다. 주의가 살아있는 동안 피는 다시 제왕의 언어가 되지 못한다. 다음날 아침 전장의 외곽을 지키던 병력들이 자신들의 방패를 내려놓는 의식을 치렀다. 방패는 팔꿈치에서 풀려나 창고의 벽에 걸렸다. 그 벽에는 새로운 표가 붙었다. 경계 시간표와 배급 시간표가 한 장으로 합쳐졌다. 전쟁과 생활의 달력이 처음으로 동일한 날짜를 가리켰다. 그 변화는 혁명이 아니었고 혁명보다 어려운 습관의 이식이었다. 습관이 바뀌는 동안 혈평의 공기는 눈에 띄게 맑아졌다. 맑음은 곧 위험의 전조이기도 했다. 맑은 날에는 사람들이 과거의 열광을 그리워했다. 그리움은 고통의 뒷면이었다. 장현은 그 그리움을 작업으로 대체했다. 돌과 흙, 물과 나무가 그리움을 점차 분해했다. 서고의 문이 다시 열렸다. 오래전 피의 명단을 적던 책상 위에 새로운 장부가 놓였다. 장부의 제목은 피의 원인이 아니었고 피의 사용처도 아니었다. 제목은 피의 방지법이었다. 첫 장에는 오늘의 서사가 간단히 요약되었다. 피의 눈물, 천운의 최후, 장현의 승리. 그러나 문장 옆에 여백이 더 넓었다. 여백에는 사람들이 실패의 목록을 적어 넣었다. 어디서 서둘렀는지, 어디서 멈추지 못했는지, 어디서 말을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했는지. 실패가 많을수록 장부는 두꺼워졌다. 두꺼운 장부가 도시의 모서리를 지탱했다. 한편 무너진 천마성의 중앙정원에는 아직도 빈 의자가 있었다. 의자는 다시 세워졌으나 등받이에 금은 남아있었다. 그 금이 틈이 되어 바람이 의자 속을 통과했다. 속이 빈 권력은 처음으로 사람을 살렸다. 사람들은 그 의자를 지나며 서랍처럼 열어보았다 닫았다. 의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모두의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확신은 위험을 누그러뜨렸다. 누그러진 위험이 하루를 완성했다. 해가 다시 질 무렵 혈평 한복판에서 작은 물의 의식이 치러졌다. 사람들이 한 바가지씩 물을 떠와 표석의 사방에 고르게 부었다.
물은 비보다 느렸고 느림은 존중의 단위였다. 물줄기가 돌의 모서리를 매만질 때 장현은 두 눈을 감았다. 피로 적셨던 세상이 물로 마무리되는 장면을 가슴으로 받아 적었다. 적힌 문장은 길지 않았다. 길지 않음이 완성의 신호였다. 승리가 마침내 문장을 얻었다. 그 문장은 누군가의 패배가 아니라 모두의 지속이었다. 천운의 최후가 장현의 승리로 서술될 때 사람들은 양쪽에 같은 만큼의 침묵을 바쳤다. 침묵의 길이가 공정의 눈금이었다. 오늘의 눈금은 길었고 그 기름이 곧 새 질서의 합이었다. 밤이 다시 왔다. 별들의 배열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가장 밝던 별이 서쪽으로 반칸 물러났고 흐릿하던 별이 북쪽으로 반칸 다가섰다. 하늘의 역학은 사람의 정치보다 정확했다. 정확함이 때로 잔인했다. 그러나 잔인함에도 질서가 있었다. 질서가 있을 때 인간은 무력함 대신 계획을 택할 수 있었다. 장현은 하늘의 Q차점을 오래 바라보다 표석 아래 흙 한 줌을 더 덮었다. 그 한 줌이 내일의 그림자 길이를 바꿀 것이다. 그림자의 길이가 바뀌면 사람의 발걸음도 조금 바뀐다. 발걸음이 바뀌면 시대가 옮겨간다. 옮겨가는 시대의 첫 문장은 벌써 북창의 작은 서구에서 마르고 있었다. 새벽이 오기 직전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번 길게 흘렀다. 그 바람 속에 두 개의 낮은 명멸이 섞였다. 한 명멸은 뜨거웠고 다른 명멸은 차가웠다. 둘은 잠깐 서로의 경계에 닿았다가 흔적 없이 갈라졌다. 그 스침이 마지막 인사였다. 인사는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영원성을 얻었다. 영원한 것은 대개 이름과 멀었다. 이름이 없을수록 오래간다. 오래가는 것들이 도시의 기초가 되었다. 닭이 울지 않는 도시였다. 대신 나무가 처음으로 팽창하는 소리가 났다. 밤의 냉기가 물러나고 나무의 세포가 물을 빨아들이며 작게 터지는 소리. 그 소리가 오늘의 승리의 톤이었다. 승리의 톤은 높은 음이 아니었고 길게 지속되는 저음도 아니었다. 들었다 잊을 수 있는, 그러나 잊었다가도 금세 떠올릴 수 있는 생활의 음. 생활이 곧 왕자였다. 피의 눈물은 그쳤다. 천우는 떠났고 장현은 남았다. 떠난 자의 이름은 신화의 빛에 섞였고 남은 자의 이름은 흙의 냄새에 스며들었다. 빛은 밤마다 떠오를 것이고 흙은 낮마다 발끝에 묻을 것이다. 밤과 낮이 나누어 지킬 두 유산이 오늘 드디어 균형을 얻었다. 이 균형이 영원할 리 없다. 그러나 영원을 꿈꾸는 대신 사람들은 내일의 분배표를 작성했다. 분배표의 마지막 칸에는 작은 주석이 달렸다. 피의 기록은 보존하되 피의 언어는 사용하지 말 것. 그 한 줄이 시대를 바꾸었다. 시대가 바뀌자 왕자의 그림자도 얇아졌다. 얇아진 그림자 아래에서 아이의 발이 처음으로 칼 없는 길을 걸었다. 오늘 피의 눈물이 세계를 봉인했다. 천운의 최후는 장현의 승리로 기록되되 두 이름 모두 생활의 무게 속으로 내려앉았다. 왕자는 아직 비어있고 그 빈자리는 모두의 일이 되었다. 피의 기록을 보존한 채 이름 없는 질서가 대륙을 한 장의 장부로 묶어내는 과정. 칼의 시대가 남긴 빈틈과 그 빈틈을 메우려는 손들의 지루하고도 위대한 노동이 이어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